베트남으로 꺼지랬더니 이 정도로 끝낼 것 같았어? 이정태가 나 부장 앞에서 이죽거리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나 부장의 얼굴이 굳어지며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이 선생님. 그러나 이정태는 코웃음을 치며 잘라 말했습니다. 적당히는 그쪽 사정이고 난 배우를 직접 봐야겠어. 보고를 전해 들은 주미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달래되 경고만 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안 통했다는 거네. 화근을 그냥 두면 무너지는 건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약속 장소로 향한 이정태의 발걸음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정태는 베트남으로 떠나라는 경고를 받고도 순순히 물러설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 부장이 건넨 1,000만 원은 그가 쥔 패에 비해 턱없이 적었습니다. 손안에 든 위증의 무게를 그는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난간 밖으로 미는 걸 봤다고 진술했던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감옥에 밀어넣었던 그 위증이 이제는 자신의 유일한 미천이라 믿었습니다. 이정태는 낡은 지갑 속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입 닫으라고. 웃기시네. 그는 창가에 걸터앉아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베트남의 낯선 골목, 남의 이름을 빌려 숨어 지내던 나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위에 지쳐 쓰러질 듯한 날에도 한국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어 외로움에 몸서리치던 밤에도 그는 언젠가 이 빚을 두둑이 받아내겠다는 생각으로 버텨왔습니다. 그 세월을 견딘 대가가 겨우 이 정도냐는 억울함이 가슴 한구석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배우가 누구인지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나 부장 뒤에 숨어 지시를 내리는 사람, 10년 전 자신에게 위증의 대가를 치러준 바로 그 사람을 직접 만나 단판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낼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손끝으로 수표를 톡톡 두드리며 그는 몇 번이고 계산을 되풀이했습니다. 10년치 침묵의 값이 이 돈보다는 훨씬 커야 마땅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도피 생활도 이제 지긋지긋했습니다. 판을 키워 제대로 된 몫을 챙기고 완전히 발을 씻겠다는 욕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나 부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사이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쥔 패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고서야 나 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정태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던 이정태는 창밖 낯선 거리를 내려다보며 한국에서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도망자로 살아온 세월 동안 그는 늘 자신이 부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위증 한 번 해준 대가로 평생을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한다는 게 말이 돼? 그는 담뱃재를 털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억울함과 욕심이 뒤섞인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낡은 수첩을 꺼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배후의 정체를 확신할 만한 단서는 많지 않았지만 협상의 무기로 쓰기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받아내야 해. 그는 수첩을 덮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 부장과의 통화가 연결되자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정태는 나 부장을 다시 붙잡고 캐물었습니다. 배우가 누구야? 이제 나도 알 자격 있잖아. 나 부장은 난감한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건 제가 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선생님. 이정태는 코웃음을 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위쪽에 전해.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안 그러면 나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나 부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정태의 눈빛에는 협박에 가까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지금 이러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나 부장이 조심스럽게 타일렀지만 이정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곤란한 건 나야. 10년을 숨어 살았는데 겨우 1,000만 원이 말이 돼? 내가 입만 열면 그쪽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손끝으로 밀어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에 나 부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그가 목소리를 낮춰 되묻자 이정태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부탁이지. 정중하게 만나자는 부탁. 그의 눈빛에는 여유와 위험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 부장은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이 선생님, 10년 전 그 사건은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지금 와서 이러시면 서로한테 좋을 게 없어요. 나 부장이 낮은 목소리로 설득해 보려 했지만 이정태는 고개를 저으며 잘라 말했습니다. 끝난 일이 아니지. 나한테는 아직도 진행형이야. 10년을 남의 나라에서 숨어 지낸 사람 심정을 그쪽이 알기나 해?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나 부장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정태의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함부로 맞설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부에 전하겠습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정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전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다음 일은 저도 장담 못합니다. 나 부장이 낮게 대답하자 이정태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거면 됐어. 나머지는 위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지. 결국 나 부장은 등에 진땀을 흘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위쪽에 보고하지 않고는 이 상황을 끝낼 방법이 없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 부장은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크게 번지겠구나. 이사님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벌써부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나 부장은 몇 번이나 휴대폰을 꺼냈다 다시 집어넣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대로 보고를 미루면 나중에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전화를 걸기에도 이사님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차 안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주미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짧고 건조한 물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심상치 않은 낌새를 알아챈 예민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 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 넘어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의 등줄기는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보고를 받은 주미란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달래되 경고만 하라고 했잖아. 낮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나 부장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이 선생님이 직접 만나겠다고 완강해서요. 안 만나주면 다 폭로하겠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주미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러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법정에서 위증했던 이정태, 그날의 거래로 쌓아 올린 지금의 자리, 그리고 만약 이 화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면 무너질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재단 홍보이사라는 자리, 이 안에서 만들어온 신뢰, 강혜라를 향한 비밀스러운 모성까지 모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나 할까. 주미라는 창밖을 응시하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할까요? 나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대답 대신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어떤 결심을 굳힌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 위에 올라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버텨왔는지 이런 인간 하나 때문에 무너뜨릴 순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손끝으로 책상 모서리를 톡톡 두드리며 그녀는 몇 초 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주미라는 나 부장의 보고를 들으며 손끝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그 사람 협상이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는 거네.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몇 걸음 서성였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 올린 것들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듯한 위기감이 그녀의 발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사님, 혹시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라도. 나 부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주미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인간한테 한 번 더 돈을 쥐어주면 다음엔 더 큰 걸 요구할 거야. 이런 부류는 끝을 봐야 끝이 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됐어. 이건 내가 처리할 일이야. 주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래된 결기를 다시 다졌습니다. 이번 일에는 부장도 손대. 알면 알수록 부장한테도 위험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나 부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은 주미란의 눈빛만이 어둡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혜라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려는 듯 그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다 저 아이 때문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처럼 낮게 울렸습니다. 사진을 서랍에 도로 넣은 그녀는 곧바로 표정을 지우고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감정에 흔들려서는 어떤 일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걸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몸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오늘 밤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이정태에게 보낼 문자의 문구를 몇 번이고 고쳐 썼습니다. 지나치게 서두르는 티가 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상대가 경계심을 품을 만큼 애매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돈을 준비해서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 성격에 절대 거절 못할 거야.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문자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그녀는 잠시 손끝을 멈췄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길이라는 걸 그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그녀는 낮게 되뇌며 결국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위로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표시가 떠올랐습니다. 주미라는 나 부장에게조차 이후의 계획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낡은 대포폰을 꺼내 이정태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조용한 데서.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계산된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그녀가 정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뜸한 야산 아래 인적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위증자 하나를 완전히 지우지 않으면 자신의 왕국이 안전할 수 없다는 계산이 흔들림 없는 얼굴 뒤에서 빠르게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낮게 되뇌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다 된 밥에 재 뿌리게 둘 순 없지.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다져온 냉혹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던 주미라는 문득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보육원 담벼락 아래에서 떨던 어린 시절, 그리고 그 모든 비루함을 지우고 다시 태어나겠다던 다짐이었습니다.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해 왔는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오래전 사두었던 작은 스프레이통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주미라는 검은 코트를 걸치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다짐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휴대폰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답장은 없었지만 그녀는 이미 이정태가 나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만이 텅 빈 집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걸까? 그러나 그 물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위기의 순간마다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려왔던 그녀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그녀는 낡은 대포폰을 조수석에 내려놓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두운 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침착한 얼굴이었습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손끝은 핸들을 더욱 힘주어 쥐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음악 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저녁 시간을 보내는 풍경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늘 밤 자신이 하려는 일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그녀는 잠시 낯선 기분에 사로잡혔지만 이내 그 감정을 지워버렸습니다. 야산 초입에 다다르자 그녀는 차를 세우고 잠시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 물건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두운 밤, 이정태는 약속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그의 얼굴에 옅은 웃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엔 진짜 크게 한 방 챙기는 거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어둠 속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쥔 위증의 증거들이라 믿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골목을 비추고 있었고 그 아래로 낯익은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이정태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왔네. 얘기 좀 합시다. 그의 목소리가 골목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상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 이정태의 얼굴에서 웃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 있어? 얘기하자고 부른 거 아니야? 이정태가 몇 걸음 더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흔들어 보이며 그는 여유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 알면 이렇게 못 나올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남아있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는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골목 안쪽 어둠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얼마 뒤 그 일대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정태의 휴대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그의 발걸음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왔지만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바람만 스쳐 지나갔고 떨어진 서류 봉투 하나만이 젖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봉투 속 종이 몇 장이 밤이슬에 젖어 서서히 뭉개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벗어나는 발걸음 하나가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 발걸음은 큰 길로 나서더니 이내 대기하고 있던 차량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시동이 걸리는 소리와 함께 차량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골목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한번 들리다 이내 잦아들었습니다. 골목 안쪽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 남겨진 것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 밤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서히 골목을 채워갈 무렵 이른 산책을 나온 누군가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트기 전 어스름 속에서 산책하던 노인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낌새를 느낀 그는 조심스럽게 야산 아래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형체가 눈에 들어온 순간 그의 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듯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그의 떨리는 손이 휴대폰을 향해 뻗어갔습니다. 여기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노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신고 전화를 마친 그는 그 자리에서 멀찍이 물러나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인적 드문 야산 아래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는 사이 신원 확인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이 퍼져나갔고 이정태라는 이름이 뉴스 자막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서 안은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피해자 신원 확인됐습니다. 10년 전 세림타워 살인 사건 위증자입니다. 형사 하나가 상관에게 보고하는 목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상관은 미간을 좁히며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사건이면 파장이 만만치 않겠군. 관련자부터 정리해. 그 이름을 접한 사람들 사이에 저마다 다른 동요가 번졌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화면에는 흐릿한 현장 사진과 함께 10년 전 위증 경비 변사체로 발견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아나운서의 담담한 목소리가 무심하게 사건을 전했지만 그 소식을 듣는 이들의 표정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뉴스를 지켜보던 사람들 중 몇몇은 화면 속 자막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소식이 자신의 삶을 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갈 것을 예감했습니다. 뉴스 화면 속 흐릿한 현장 사진 위로 이정태의 마지막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몸싸움 흔적과 상처 부위를 근거로 사건을 타살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본부가 꾸려지고 형사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해 주변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 하나, 담배꽁초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채집하는 그들의 손길은 신중하고 빨랐습니다. 부검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해. 수사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며 현장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골목 초입에 늘어진 폴리스 라인이 아침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거래? 혹시 원한 관계 아니야? 저마다 추측이 오가는 가운데 수사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진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청마그룹 안팎으로도 전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예정이었지만 현장에서 확인된 몸싸움 흔적만으로도 수사의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 몸의 방어흔이 뚜렷합니다.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툰 뒤 사망한 게 확실해 보입니다. 감식반원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팀장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찰서 복도에서는 이미 몇몇 형사가 피해자의 최근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10년 전 그 사건 관련자였네요. 한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래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고은설은 서현재에게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정태가 죽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현재는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확인했어요. 시신으로 발견됐대요. 그의 표정에도 짙은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은설은 자리에 주저앉듯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10년 만에 겨우 붙잡은 실마리였습니다. 진범을 밝힐 유일한 증인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올 진술 하나만 있으면 됐는데, 그거 하나면 다 밝힐 수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은설 씨, 진정하세요. 서현재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계획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자동차 소리마저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안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독 크게 들려왔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떡하죠? 고은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서현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요. 이런 식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에요. 분명 다른 길이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을 억누른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닦아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10년 만에 붙잡은 희망이 다시 멀어지는 것 같은 상실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10년의 시간,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따내던 밤, 가석방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던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그 모든 인내가 결국 여기서 멈추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서현재는 그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은설 씨, 저를 믿어요. 이 정도로 끝날 싸움이었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그 눈빛을 마주하며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서현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안을 서성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정태 혼자 저지른 위증이 아니었어요. 분명 누군가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으면 돼요.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냉정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그 말에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태가 죽었다는 건 오히려 배후가 다급해졌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서현재가 덧붙이자 고은설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맞아요. 살아있는 증인이 부담스러워졌으니까.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마주보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증을 지시한 진범을 밝힐 결정적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이정태의 입에서 나올 진술 하나로 누명을 뒤집을 수 있으리라 믿었던 고은설의 계획이 순식간에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시야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요. 고은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현재는 그녀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설 씨, 이정태가 살아있을 때 남긴 흔적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것부터 다시 찾아봅시다. 그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이정태와 관련된 정보를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은설은 고개를 들어 서현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이렇게 함께 있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지만 이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포기 안 해요.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현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낮게 물었습니다. 이정태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 누군지 짚히는 데는 없어요? 고은설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 부장이라는 사람 이름은 들어본 적 있어요. 안노인이 몇 번인가 그 이름을 언급했거든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작은 이름 하나가 새로운 실마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 부장이라. 서현재가 수첩에 그 이름을 적어 넣으며 되뇌었습니다. 청마 안에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조용히 알아볼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신중함과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처음으로 옅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현재는 수첩을 덮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설 씨 혼자 짊어질 짐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누나도 은설 씨 곁에 있는 사람들 모두 함께 할 거예요. 그의 말에 고은설의 눈빛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음 계획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태가 접촉했던 사람들부터 다시 짚어봐야겠어요. 고은설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서현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몇 가지 항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안노인 쪽도 계속 살펴야 해요. 이정태가 죽기 전 누군가와 접촉했다면 그 흔적이 어머니 쪽에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의 말에 고은설의 눈빛이 다시 날카롭게 벼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늦도록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창밖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동안에도 두 사람의 책상 위 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일 거예요. 서현재가 낮게 말하자 고은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료 더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늦은 밤 고은설은 창밖 어두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감옥 안에서 매일 밤 되뇌었던 다짐, 반드시 살아서 진실을 밝히겠다던 그 각오가 다시금 가슴속에서 뜨겁게 되살아났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녀는 낮게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서현재는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법정에서 그녀를 변호하며 느꼈던 무력감이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그 빚을 갚겠다는 각오로 그는 다시 자료를 펼쳐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사무실 벽에 나란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은설 씨 잠깐 쉬었다 해요. 몸도 못 챙기면서 이러면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서현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고은설은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로 지치면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의지가 배어 있었습니다. 서현재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은 쉬어가면서 해요.
우리한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고은설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다 다시 자료 더미로 눈을 돌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정태가 죽기 직전 누군가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남은 발자국과 옷 섬유,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이 하나둘 맞춰지며 그 상대가 고은국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고 궁지에 몰린 이정태가 소주병을 휘둘러 고은국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담당 형사가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죽은 이와 사망 직전 몸으로 맞붙은 당사자라는 사실이 고은국에게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서서히 그를 향해 가라앉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툼이 있었던 상대가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게. 다른 형사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부상당한 머리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 상처는 오히려 그를 향한 의심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본인 진술로는 정당방위였다고 하지만 물증이 없으니 우리로선 다투었다는 사실 자체가 걸립니다. 수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낮게 덧붙였습니다. 경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고은국을 향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이정태의 최근 동선과 접촉자 목록이 하나둘 채워졌고 그중 고은국의 이름 위에 붉은 동그라미가 그어졌습니다. 형사들은 그를 정식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하고 조사 일정을 서둘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형사가 부상 부위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 방어하다 생긴 것 치고는 각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옆에 있던 동료가 사진을 넘겨받아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하네요. 조사하면서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미묘한 의문은 이내 수사의 큰 흐름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수사팀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단 고은국부터 소환해서 진술받고 정황이 확실해지면 그때 다시 판단하자. 형사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가 소환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서현재는 곧바로 고은설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은설 씨, 은국 씨가 정식으로 소환될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고은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오빠까지.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안노인께 접근한 게 오히려 오빠한테까지 불똥이 튄 건 아닐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서현재는 단호하게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은설 씨 잘못이 아니에요. 진짜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동시에 고은설이 이정태의 홀어머니 안노인에게 오래도록 접근해 동태를 살펴온 정황도 함께 포착되었습니다. 이 여자 몇 달 전부터 노인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형사가 사진 몇 장을 책상 위에 늘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죽은 이를 쫓아다닌 두 사람, 고은국과 고은설이 나란히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동기는 명확합니다. 위증자에게 10년 전 그 사건에 원한이 있을 테니까요. 다른 형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최근 행적과 동선을 하나씩 캐기 시작했습니다. 고은설이 안노인의 집을 드나든 기록, 고은국이 이정태를 찾아가 몰아붙였던 정황이 차례로 정리되었습니다. 수사팀장이 미간을 좁히며 중얼거렸습니다. 남매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같은 사람을 쫓았다는 거군.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딱 들어맞아. 그 말이 회의실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형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사전에 계획을 짜고 움직인 건 아닐까요? 그 말에 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매를 둘러싼 그물이 조여드는 사이 정작 진짜 배우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숨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두 사람을 각각 소환하기로 결정했고 그 사실은 곧 고은설과 고은국 두 사람의 귀에도 전해질 예정이었습니다. 수사는 점점 더 조여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형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팀장님,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진짜 배우를 찾으려던 정황도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원한만으로 단정 짓기엔 좀 이르지 않을까요? 팀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아. 하지만 지금 확보된 정황만 놓고 보면 두 사람을 조사하는 게 우선이야. 회의실을 나서며 팀장은 다시 한번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남매의 사연이 담긴 서류 위로 그의 시선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10년 전 사건의 그림자가 다시 이 남매를 올가매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도 어쩐지 석연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수사팀장은 사무실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정태의 얼굴 사진과 남매의 이름, 그리고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화살표 하나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해.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보드 위 빈칸을 오래도록 응시했습니다. 부하 형사가 다가와 다시 물었습니다. 소환 통지서는 언제 발송할까요? 팀장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보내. 시간을 끌수록 증거가 흩어질 수 있으니까. 그의 지시에 형사들의 움직임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고은국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조사실 의자에 앉은 그의 표정은 억울함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이정태를 찾아가 몰아붙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손찌검은 상대가 먼저 했습니다. 그는 형사 앞에서 또박또박 항변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소주병에 맞은 상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고은국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건 그날 다투다 생긴 상처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억울함을 삼켰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사람 얼굴도 못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고은국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지만 형사의 표정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조사실 책상을 손바닥으로 짚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유도랑 헬스로 몸 좀 썼다고 사람까지 그렇게 만들 놈으로 보이십니까? 형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낮게 대꾸했습니다. 저희는 정황을 확인할 뿐입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에 고은국은 애써 숨을 고르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조사실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며칠 안에 다시 뵙겠습니다.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하자 고은국은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조사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항변했습니다. 저 진짜 억울합니다. 제발 제대로 좀 조사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서 밖에서는 왕금자와 고기안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은국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는 거야? 왕금자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유리문 너머 고은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기안은 어머니 곁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엄마, 진정 좀 해요. 은국이 괜찮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경찰서 앞을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한참 만에 조사실 문이 열리고 고은국이 걸어 나왔습니다. 왕금자가 달려가 손자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은 거니?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고은국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안에 또 부른대. 나 진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자꾸 나를 의심하는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지친 기색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고기아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가 다 믿는다. 뭐가 어떻게 되든 가족이 네 편이야. 고은국은 아버지의 손길에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 앞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왕금자는 연신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팔자야.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지. 고은국은 할머니의 넋두리를 묵묵히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은설이 걱정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은설이는 괜찮을까? 고은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왕금자는 잠시 말이 없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도 지금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을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랜 세월 은설을 향해 모질게 굴었던 왕금자의 목소리에도 이제는 걱정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고은설 역시 자신을 향한 시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 노인의 집을 드나든 기록, 이정태를 찾아다닌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발뺌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안 노인께 접근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진범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형사 앞에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목적이 정당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고은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서현재와 함께 모은 증거들은 배후를 특정할 만큼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만 조만간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녀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오빠까지 위험해진 상황 앞에서 극심한 불안이 밀려들었습니다. 오빠는 정말 아무 죄도 없는데.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서현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은설 씨,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고은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저 하나 때문에 오빠까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현재는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진짜 배후를 찾아낼 거예요. 그래야 은국 씨도 은설 씨도 모두 벗어날 수 있어요. 고은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죄송해요. 변호사님 앞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만 보이고. 그녀가 겸연쩍게 웃으려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서현재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 정도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두 사람은 복도 끝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은설 씨가 버텨온 시간을 생각하면 이번 일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서현재의 말에 고은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의 침묵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은설이 문득 물었습니다. 서현재는 잠시 뜸을 들이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은설 씨 사건을 맡았을 때 제가 너무 미숙해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그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변호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가 나직이 말하자 서현재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변호사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고은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내내 변호사님이 전해주신 편지 한 통 한 통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이내 다시 담담해졌습니다. 서현재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저야말로 고맙네요. 그가 겨우 대답하자 고은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신뢰가 그 침묵 속에 단단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고은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이렇게 앉아만 있을 순 없죠. 오빠를 위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렸습니다. 서현재도 따라 일어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도 법무팀 쪽에서 다시 움직여 볼게요. 두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은설 씨는 안노인 쪽을 좀 더 살펴봐 주세요. 저는 청마 내부 자료를 다시 뒤져볼 테니까요.
서현재의 말에 고은설이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두 사람의 발걸음에 다시금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경찰서 건물을 나서며 고은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언뜻 비치는 햇살이 오늘따라 유독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오빠도 나도 이번엔 반드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낮게 되뇌었습니다. 서현재는 그런 그녀 옆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맞춰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리 한쪽에 자리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 오늘도 무너졌을 거예요. 고은설이 담담하게 말하자 서현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으니까요. 서현재는 청마 법무팀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내부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통로를 통해 사건 관련 정보를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정태의 통화 기록과 최근 접촉자 명단이 쌓여갔습니다. 이 사람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야. 서현재는 자료를 넘기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고은국과 고은설을 함정에 몰아넣은 진짜 배우가 따로 있다는 확신이 그의 안에서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내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10년 전 법정 기록 사본이었습니다. 법인 차량 기록, 통화 내역, 그리고 10년 전 법정 기록까지 그의 손끝을 거쳐갔습니다. 그는 이정태의 위증 진술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내려가며 신고, 시각과 위증 내용 사이의 불일치를 다시 짚어냈습니다. 그때도 이상했는데 지금도 뭔가 이어져 있어. 그는 혼잣말로 되뇌며 자료 위에 표시를 남겼습니다. 이대로 두 사람이 억울하게 당할 순 없어.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총무부에 연락을 넣고 최근 차량 운행 기록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작은 실마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총무부 직원은 다소 곤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법무팀장님, 그 기간 기록은 이미 삭제된 것으로 나옵니다. 시스템 점검 때 일괄 삭제된 것 같습니다. 서현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삭제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그는 통화를 마친 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절묘하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청마그룹 본사 건물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배우가 이 건물 어딘가에 있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굳혔습니다.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의 다짐이 조용한 사무실 안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이정태의 통화 목록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삭제된 기록 앞뒤로 남아있는 통화 몇 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통화 시간이 이정태가 죽기 며칠 전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이 번호 어디서 발신된 건지 확인해 봐야겠어. 그는 수첩에 번호를 옮겨 적으며 다음 날 아침 통신사 협조 요청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가 쌓이고 쌓여 점점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더 서둘러야겠어. 가방을 챙기던 그는 문득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새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지금까지 확인한 단서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삭제된 차량 기록, 낯선 번호, 그리고 이정태의 마지막 며칠간의 행적까지 조각들이 서서히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고은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요. 알아낸 게 많아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도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그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현재는 이정태의 마지막 동선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누구와 접촉했는지, 어디에서 돈을 받으려 했는지 하나씩 되짚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에 확보해 두었던 청마법인 차량 기록이 다시 그의 눈에 걸렸습니다. 이 차 또 나왔네.
그는 화면을 확대하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정태와 은밀히 접촉했던 차량이 이번에도 같은 시간대에 움직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마리는 아직 완전히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위에 붉은 줄을 그으며 낮게 되뇌었습니다. 청마 안에 있는 사람이 확실해. 운행 일지에는 목적지가 지워진 채 시간만 남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단서였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 이정태가 발견된 장소와 차량의 이동 경로를 하나씩 겹쳐보았습니다. 겹치는 구간이 눈에 들어오자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기서 만난 거야. 확실해.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조금씩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량 운행 기록에 남은 담당자 서명란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서명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지만 차량을 배차한 부서명만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서 홍보이사실 산하잖아.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으로 서류를 짚어내려가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서성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짐작만으로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었지만 정황들이 하나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파고들면 확실한 물증이 나올 거야.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던 그는 문득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지만 좀처럼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리며 파일처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챙겨 사무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이정태의 위증 진술서 사본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10년 전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린 그 몇 줄의 문장이 이제는 진짜 배우를 향한 첫걸음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고은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차량 기록에서 새로운 게 나왔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다시 살아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현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자료 더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던 그는 문득 고은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설 씨, 오늘 알아낸 게 좀 있어요. 내일 아침에 자세히 얘기해요.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진 게 느껴졌습니다. 네, 변호사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짧은 통화였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서던 서현재는 복도에 걸린 청마그룹의 로고를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조직 어딘가에 숨어있을 배후를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결의가 그의 눈빛에 다시금 서렸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주미라는 이정태가 사라진 것으로 모든 위험이 끝났다고 여기며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홍보이사실 창가에 서서 커피잔을 매만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좀 조용해지려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청마그룹 본사 전경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나 부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와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사님, 서현재 법무팀장이 여전히 사건을 파고들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주미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그녀는 커피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서 몸을 돌리며 서늘한 눈빛으로 나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 움직임 하나도 빠짐없이 감시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법인 차량 관련 자료 쪽을 주의 깊게 봐. 총무부에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나 부장은 서둘러 수첩에 지시사항을 받아 적었습니다. 나 부장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사님, 혹시 저희 쪽에서 먼저 손을 써야 할까요? 주미라는 잠시 그를 응시하다 낮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의심만 더 살 뿐이야. 그녀는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며 창밖을 다시 응시했습니다. 다음 수는 내가 정할 테니까 당분간 조용히 지켜만 봐. 나 부장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주미라는 다시 창밖을 응시하며 다음 계획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책상 위 서류를 천천히 매만졌습니다. 안도는 잠시였고 다시금 팽팽한 긴장이 그녀의 얼굴 위로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그녀는 책상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정태를 처리한 것으로 위기가 끝났다고 여겼던 자신의 판단이 성급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서현재라는 사람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서랍에서 새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류철 안에는 서현재에 대한 인사 기록과 그동안의 행적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며 그의 약점이 될 만한 것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는 법이지.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밖의 어둠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덮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고은설도 서현재도 결국 내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게 만들면 그만이야.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던 자신감이 다시금 그녀의 표정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 야경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텅 빈 사무실 층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금 흔들림 없는 평정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안노인은 아들의 죽음을 전해 듣고 오열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정태가. 그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오래된 옷가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빛바랜 가족 사진 속 이정태의 앳된 얼굴이 유독 눈에 밟혔습니다. 고은설은 죄책감 속에서도 안노인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노인은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고은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이렇게까지 마음 써주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 말에 고은설의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자신이 이 노인에게 접근한 진짜 목적을 떠올리면 지금 이 순간의 위로가 결코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안노인의 슬픔을 온전히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도 진짜였습니다. 그녀는 안노인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고은설은 위로하는 사이사이 이정태가 생전에 남긴 물건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방 안을 살폈습니다. 서랍 구석, 손때 묻은 낡은 수첩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봐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묻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안노인은 흐느끼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우리 정태가 늘 가지고 다니던 거란다. 뭘 그렇게 열심히 적었는지 몰라. 안노인이 눈물을 훔치며 덧붙였습니다. 고은설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손에 쥐었습니다. 낡고 해진 표지에서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안노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것 좀 살펴봐도 될까요? 곧 돌려드릴게요. 안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고은설은 수첩을 품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든 죽은 이정태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남매를 구할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고은설은 안노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안노인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부탁한다. 우리 정태가 왜 그렇게 됐는지 나도 꼭 알아야겠어. 방을 나서기 전 고은설은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살림살이와 빛바랜 사진들 사이로 한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가방 깊숙이 넣으며 다짐하듯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작은 단서가 반드시 큰 전환점이 되어줄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수첩을 펼친 고은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이정태가 배후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짧은 메모와 낯선 전화번호 몇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급히 서현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현재는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갈게요, 은설 씨. 거기 그대로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안노인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수첩을 마주 놓고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낡은 종이에는 알아보기 힘든 필체로 날짜와 숫자, 그리고 짧은 단어 몇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번호, 청만내선 번호랑 비슷한데. 서현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고은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죽은 증인을 대신할 새로운 실마리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렸습니다. 서현재는 수첩 페이지를 사진으로 남기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요. 상대가 눈치채기 전에 확실한 물증부터 확보해야 해요. 반격의 실마리가 다시 두 사람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고은설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서현재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결의에 힘을 보탰습니다. 두 사람은 안노인의 집을 나서며 다음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이 번호들 하나씩 조회해 봐야겠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요. 서현재의 말에 고은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조사가 다시 잡히기 전에 뭔가 확실한 걸 손에 쥐고 있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워진 골목길을 나란히 걸으며 각자의 다음 할 일을 되새겼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손안에 쥔 작은 수첩 하나가 두 사람에게 다시 걸어갈 힘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해 볼게요. 번호 몇 개만 확인되면 실마리가 훨씬 명확해질 거예요. 서현재가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고은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빠 쪽 변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사가 재개되기 전에 최대한 준비해둬야 하니까요. 두 사람은 큰 길에 다다르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은설 씨, 너무 무리하지 마요. 몸도 챙기면서 해요. 서현재의 걱정 어린 말에 고은설은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도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지며 다음 날을 기약했습니다. 고은설은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가방 속 수첩을 몇 번이고 다시 만져보았습니다. 죽은 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이렇게 다시 희망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정말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멀리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재촉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안노인의 눈물, 수첩 속 낯선 번호들, 그리고 다시 살아난 희망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다음 걸음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고은국은 조사실 안에서 더 이상 억울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저는 그저 진실을 캐물으러 갔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사실 벽을 울렸습니다.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서현재가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정황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은국 씨의 상처 위치와 방향은 피해자와의 몸싸움 정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주병으로 가격당한 흔적이 명확합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형사들 앞에 펼쳐 보이며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최근 통화 기록을 보면 죽기 직전까지 다른 인물과 접촉한 흔적이 뚜렷합니다. 고은국 씨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건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서현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논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형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조사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조금씩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은국은 서현재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현재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흐름을 바꿔놨어요. 조사실을 나서던 형사가 서현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법무팀장님이 여기까지 나서시는 이유가 뭡니까? 서현재는 잠시 뜸을 들이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맡았던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요. 그때 미숙했던 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대답에 형사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은국은 조사실 문을 나서며 서현재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은설이한테 함부로 대했던 거 이제 와서 다 후회됩니다. 서현재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곁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두 사람은 함께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경찰서 로비에 다다르자 고은국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진범이 정말 청마 안에 있는 겁니까? 서현재는 잠시 침묵하다 낮게 대답했습니다. 심증은 굳어지고 있어요. 이제 물증만 확실히 확보하면 됩니다. 고은국의 눈빛에 다시 결기가 서렸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이번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고은국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서현재는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두 사람은 나란히 경찰서 문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고은국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며칠 동안 짓눌려 있던 억울함이 조금씩 거쳐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제 어머니 산소에도 떳떳하게 갈 수 있겠죠? 그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서현재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각자의 다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저 멀리 고은설이 기다리고 있을 방향을 향해 고은국의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조사실을 나온 고은국은 복도에서 고은설과 마주쳤습니다. 남매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설아. 고은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정하게 불러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고은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빠,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녀가 말끝을 흐리자 고은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리 둘 다 겪어야 했던 일이야. 가족을 지키려면 진범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동생을 향해 품었던 오해와 원망이 이제야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미워해서 미안했다. 고은국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고은설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오빠. 지금 이렇게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고은국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고은설도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새로 확보한 수첩 속 단서가 두 사람의 다음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이제 진짜 배후가 청마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어. 조금만 더 버티면 반드시 밝혀낼 수 있어. 고은설이 눈물을 삼키며 말하자 고은국이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였던 미안함과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경찰서 앞 계단을 내려섰습니다. 지나온 10년의 세월과 오해를 뒤로하고 이제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엔 진짜 끝까지 가보자. 고은설이 다짐하듯 말하자 고은국도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두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이제부터라도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자. 더는 각자 싸우지 말고. 고은설의 말에 고은국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정말 끝까지 함께 갈 거야.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되찾은 가족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는 가운데 남매는 나란히 앞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쌓였던 오해와 거리감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저물어가는 거리 위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남매는 여전히 손을 맞잡은 채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새로 찾아낸 수첩 속 실마리와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의 마음이 두 사람 앞에 놓인 싸움을 버텨낼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어둠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선 이야기에서 벌어진 일들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인물들의 관계와 그동안 깔려온 단서를 따라가며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은설이 10년의 누명을 벗기 위해 붙잡은 단 하나의 실마리가 위증자 이정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정태를 둘러싼 사람들의 셈법이 지금 사납게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자, 그 입을 막으려는 자, 그리고 진실을 캐려는 자가 한자리로 모여드는 흐름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무겁게 움직인 인물은 위증자 이정태입니다. 10년 전 법정에서 이정태는 고은설이 박희정을 난간 밖으로 미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무 잘못도 없는 고은설을 15년형에 밀어넣은 결정적 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이 이제는 이정태 자신의 미천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베트남으로 몸을 숨기고 남의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이정태는 자신이 부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억울함을 키워왔습니다. 위증 한 번의 값이 겨우 이 정도냐는 원망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그라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귀국한 이정태는 주밀한 쪽에 접촉해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고은설이 공항까지 자신을 찾아왔으니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10년이면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입막음의 대가로 큰 돈을 불렀습니다. 주미라는 처음에는 적당히 달래되 확실히 경고하라고만 지시했고 그 지시대로 이정태에게 돌아온 것은 요구한 액수에 한참 못 미치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베트남으로 조용히 꺼지라는 협박까지 얹혔습니다. 이정태는 그 돈을 미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우를 직접 만나 판을 키우겠다는 욕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위태로운 상황에 고은국이 뛰어들면서 사태는 더 어긋났습니다. 이정태에게 몰아붙이며 누가 동생에게 누명을 씌우라고 시켰느냐 다그치는 고은국을 향해 궁지에 몰린 이정태는 소주병을 휘둘러 고은국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앞선 이야기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정태는 지금 배우에게도 고은설에게도 고은국에게도 위협이 되는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세 방향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정태라는 인물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의 위태로움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 보입니다. 이정태는 자신이 쥔 위증의 무게를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감옥에 밀어넣었던 그 한마디가 이제는 자신의 유일한 미천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부장이 건넨 돈을 받고도 물러서기는커녕 배우를 직접 봐야겠다며 판을 키우려 들었습니다. 10년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제대로 된 몫을 챙겨 완전히 발을 씻겠다는 욕심이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아니라 자신을 겨눌 칼로 되돌아온 셈입니다. 협상이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이정태는 위험한 줄도 모르고 벼랑 쪽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이야기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정태는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돈을 더 뜯어내려는 그의 욕심은 배우를 향한 협박으로 번지고 있고 그 배우는 화근을 그냥 두면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정태라는 카드가 어느 순간판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고은설이 붙잡았던 유일한 증인의 입도 함께 닫혀버립니다. 위증을 뒤집어 누명을 벗길 마지막 고리가 끊어지는 셈이니 이정태의 위태로움은 곧 고은설의 위태로움이기도 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가장 크게 방향을 튼 인물은 고은국입니다. 고은국은 본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우리는 가족이고 남매라며 어린 고은설을 감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동생을 살인범으로 판결하자 그것이 국가의 뜻이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출소한 동생이 어머니 납골당 관리비를 대신 냈을 때도 반가워하기는커녕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밀어냈습니다. 결백을 절절히 호소하는 동생에게 법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느냐며 끝내 문을 닫아버린 것도 고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대는 미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해쳤다고 믿느냐, 여기서 혀를 깨물고 죽으면 믿어주겠느냐던 동생의 절규가 고은국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동생이 정말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여기에 서현재가 직접 찾아와 고은국의 아픈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동생이 범인이길 바라는 것이냐고, 10년 동안 동생을 미워한 명분이 사라질까 두려운 것이냐고 물으며 경비 이정태가 돈을 받고 위증했으며 진짜 배우가 그를 사주했다는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고은국은 곧장 이정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정태가 놓고 달아난 1,000만 원을 두고 이 돈은 우리 것이 아니라 은설의 것이라며 동생의 피눈물 값이라 잘라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동생을 향해 있던 적대의 호칭이 다시 다정한 부름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오해에 갇혀있던 오빠의 마음이 마침내 동생 쪽으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다만 정식으로 마주 앉아 화해하는 장면까지 이른 것은 아니어서 두 남매의 매듭은 아직 완전히 풀렸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이 변화가 다음 이야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를 짚어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정태와 마지막으로 몸을 부딪힌 사람이 바로 고은국이기 때문입니다. 소주병에 머리를 맞은 상처가 남아있고 이정태를 찾아가 거세게 몰아붙인 정황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만약 이정태가 사라진다면 그와 다투었던 당사자인 고은국에게 가장 먼저 의심의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생을 지키려 나선 걸음이 도리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모는 그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해를 겨우벗은 오빠가 다시 다른 누명의 자리로 끌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은국의 돌아선 마음은 반가움과 불안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고은설이 10년을 견뎌온 힘은 언젠가 진실을 밝히겠다는 다짐 하나였습니다. 그 다짐을 현실로 만들어줄 유일한 열쇠가 위증자 이정태의 입이었습니다. 이정태가 법정에서의 거짓을 스스로 뒤집기만 하면 누명은 무너지고 진짜 배우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고은설이 안 노인에게 위장으로 접근하고 베트남까지 뒤지고 공항에서 잠복하며 이정태의 동선을 쫓은 것도 모두 그 한마디를 받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가 지금 가장 위태로운 자리에 놓였습니다. 여기서 다음 이야기의 큰 줄기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정태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위증을 뒤집을 유일한 증인이 함께 사라집니다. 누명을 벗길 결정적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실은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오히려 M1 사람들이 의심의 그물에 걸려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정태를 찾아다니고 그와 다툰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먼저 용의선상에 오르는 흐름입니다. 그 그물에 가장 먼저 걸릴 사람이 고은설과 고은국 두 남매입니다. 고은국은 이정태와 직접 몸을 부딪혔고 고은설은 이정태의 홀어머니 곁을 오래 맴돌며 동태를 살펴온 정황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위증자에게 10년 전 사건의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두 남매의 걸음 하나하나가 도리어 의심의 근거로 뒤집혀 읽힐 수 있습니다. 오해를 겨우 푼 오빠와 누명을 벗으려던 동생이 나란히 새로운 덫에 걸리는 구도입니다. 정작 이 모든 판을 설계한 배우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매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같은 사람을 쫓았다는 사실이 우연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맞물려 있어서 컷으로 드러난 정황만 보면 두 사람에게 화살이 몰리기 십상입니다.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섰던 남매가 오히려 진실에서 가장 멀리 밀려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태의 운명이 흔들리는 지금이 고은설의 복수가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몰리는 분기점이 되는 셈입니다. 이 모든 어긋남의 뿌리에는 주미란이 있습니다. 주미란은 오래전 병원에서 자기 딸과 김정선의 딸을 맞바꾼 사람입니다. 그 뒤로 유모로 청마 안에 들어가 살림과 안방을 장악하고 재단 홍보이사 자리까지 올라 권력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비루했던 이름과 과거를 모두 지우고 다시 태어났다던 그 다짐이 지금의 자리를 떠받치는 뿌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피로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이라 작은 균열 하나에도 통째로 무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박희정을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고은설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것도 주미란이었습니다. 그때 위증을 맡긴 사람이 바로 이정태였습니다. 그러니 주미란에게 이정태는 자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자 언제든 자신을 겨눌 수 있는 위험한 카드입니다. 고은설이 10년을 살고 나와 하필 청마의 문을 두드리자 주미란의 불안은 다시 깊어졌습니다. 자신이 치워버렸다고 믿었던 화근이 되살아나 심장부로 걸어 들어오는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미란이 앞선 이야기에서 보인 움직임은 모두 이 불안에서 나왔습니다. 부하를 시켜 이정태를 감시하고 요구를 적당히 눌러 1,000만 원으로 막고 고은설을 돕는 서현재의 동태까지 감시하게 했습니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사람을 쳐내는 방식은 이미 여러 번 보여온 수법입니다. 경쟁자였던 최 실장을 익명 제보 한 번으로 밀어낸 것도 같은 손길이었습니다. 필요하면 도구를 세우고 일이 끝나면 그 도구마저 지워버리는 냉정함이 주미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주미란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가 어렵지 않게 그려집니다.
돈을 더 요구하며 배우를 직접 만나겠다고 나서는 이정태는 주미란에게 달래서 될 상대가 아니라 끝을 봐야 끝이 나는 화근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 더 돈을 쥐어주면 다음엔 더 큰 것을 요구할 것이 뻔한 상대라 주미란은 이 화근을 완전히 지우는 쪽으로 계산을 굳혀갈 수 있습니다.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도구로 쓰고 지어온 사람이기에 그 서늘한 손길이 이정태에게로 향하는 흐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은설 곁을 10년간 지켜온 서현재도 이번 흐름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현재는 고은설의 첫 재판을 맡았던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법정에서 이정태의 위증의 모순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지만 미숙했던 탓에 끝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그 뒤로 오래도록 서현재를 붙들었습니다. 자해로 위독했던 고은설을 향해 살아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다그친 사람도 10년 뒤 가석방 소식을 안고 찾아온 사람도 서현재였습니다. 그 자책이 조력의 뿌리라는 것을 서현재는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서현재는 청마 법무팀장이라는 자리를 발판 삼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회사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통로를 통해 사건 관련 정보를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고은설이 청마의 자료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임시 출입증을 위장 발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오해에 갇힌 고은국을 직접 찾아가 위증과 배우의 존재를 알린 것도 서현재였습니다. 자신의 자책을 갚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각오가 그 걸음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서현재가 특히 눈여겨본 것은 이정태를 둘러싼 흔적들이었습니다. 이정태와 접촉한 차량이 청마그룹의 법인 차량이었고 하필 그 주의 운행 기록만 감쪽같이 지워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배우가 청마 안에 있으며 그 배우가 흔적을 지울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통화 기록과 접촉자 명단, 10년 전 법정 기록까지 다시 펼쳐든 서현재는 신고 시각과 위증 내용 사이의 오래된 불일치를 다시 짚어냈습니다. 이 대목에서 다음 이야기의 반격 방향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증인의 입이 닫히더라도 그가 남긴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워진 운행 기록이 오히려 누군가 지웠다는 증거가 되고 법인 차량이라는 단서가 배우를 청마 안으로 좁혀줍니다. 서현재가 붙잡은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워도 흔적이 남는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사라져 고리가 끊어진 자리에서도 서현재의 조력을 발판 삼아 흔적을 되짚는 반격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의 자책이 만든 이 집요한 동행이 끊어진 고리를 다른 방식으로 다시 잇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것은 김정선과 고은설 사이에 조용히 흐르기 시작한 이끌림입니다. 두 사람은 청마북도에서 우연히 부딪혀 떨어진 휴대폰을 주고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휴대폰이 똑같은 기종이었습니다. 그때 화면에 뜬 사랑하는 우리 아빠라는 저장 이름을 본 김정선은 무미건조하게 부모를 저장해둔 강혜라와 견주며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아가씨가 바로 고은설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 이끌림의 뿌리는 오래된 비밀에 닿아 있습니다. 사실 고은설은 김정선이 낳은 친딸이고 김정선이 딸로 알고 키운 강혜라는 다른 사람의 아이입니다. 오래전 병원에서 두 아이가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그 판을 짠 주미란 한 사람뿐입니다. 김정선도 고은설도 강혜라도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김정선이 느끼는 이끌림은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감정으로 남아있고 고은설 역시 그저 낯선 인연으로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김정선은 이름만 걸어두었던 재단 이사장 자리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청마 안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강영훈과 주미란에게 오래 맡겨온 믿음에도 조금씩 균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균열이 고은설을 향한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과 맞물리는 자리에 이야기의 큰 물줄기가 놓여 있습니다. 이 이끌림이 다음 이야기에서 어떻게 번질지를 조심스럽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고은설은 공모전을 통해 청마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고 김정선은 그 안에서 점점 더 은설에게 마음이 기웁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주미란이 짜놓은 판은 더 큰 위협에 노출됩니다. 자신이 뒤바꾼 진실이 하필 두 사람의 가까워짐 속에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도 모자의 인연을 알아채지 못한 미인지의 상태이지만 그 모르는 상태가 오히려 다음 이야기의 긴장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이 언젠가 설명될 순간을 향해 이야기는 천천히 조여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태로운 카드가 된 이정태, 오해를 벗고 동생 곁으로 돌아선 고은국, 그 남매를 겨눈 그물, 가짜 왕국을 지키려는 주미란, 죄책감으로 10년을 동행한 서현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까지 6갈래로 짚어보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유일한 증인이 흔들리는 지금, 고은설의 폭수는 가장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끊어질 뻔한 고리가 흔적을 통해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가 어느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길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진실을 쥔 증인이 사라질수록 오히려 M1 남매가 그물에 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끊어진 고리를 서현재가 남은 흔적으로 다시 잇는 흐름도 놓치기 아깝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정태의 운명이 어디로 향할지, 고은설과 고은국이 새로운 덫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큰 갈림길이 될 듯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